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적 영역은 특정 인간과 특정 집단에 기속되어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의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다시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과 가치를 소비하는 영역으로 분리됩니다. 모든 생물은 생존수단을 획득하여 생존수단을 사용하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이러한 방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관없이 근본적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생물은 생존수단을 필요로 하죠. 외부로부터.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생존수단을 획득하고 생존수단을 사용하며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유지합니다. 단 생존수단이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인간에 의해 복잡한 변형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기에 사회적 생존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짐승들과 인간의 생존수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공통점은 뭔가요? 뭐 식량, 주택 같은 걸 생각하면 되죠. 둘 다 모두 자연에서 구하는 거죠. 차이점은 인간은 많은 가공을 하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생존수단은 변형 여부에 따라서 자연적 생존수단과 사회적 생존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적 영역이란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기능이 분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생성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시 하나이던 것이 기능의 분화로 인해 공적 기능이 발생함으로써 둘이 된 것입니다. 공적 영역이 분리되기 전에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하나였겠죠. 공적 영역이 없다고 해서 공적 기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이 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짐승들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집단적으로 식량을 구하죠. 사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공적 기능도 있겠죠. 집단적으로 획득한 것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분배하겠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공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시 하나이던 것이 기능의 분화로 인해 공적 기능이 발생함으로써 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고도화된 인간 사회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의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영역의 성립에는 소유라는 절대적 개념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소유가 없으면 사적 영역이 생기지 않겠죠. 역사 속에서 토지가 분배되고 소유가 발생하는 원리는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주석이 있죠. 태극신검 4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를 보면 알죠. 역사 속에서 토지가 분배되고 그래요. 분쟁과 생산성으로 인해 토지는 개인에게 분배되었고 소유가 인정되었는데 분쟁 속에는 정의가 간직되어 있고 분쟁 속에는 그렇죠. 생산성에는 양적 성장이 간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명의 초기부터 정의와 양적 성장이라는 절대적 개념들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용한 글을 봤죠. 그 정의를 다루고 있죠. 항상 정의는 고대부터 다루어졌죠. 한때 이와 같은 절대적 개념들 및 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적 영역을 인위적으로 공적 영역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가 그랬죠.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그 결과 많은 사망자들과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택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은 집권 후 토지와 기업을 국유화하였는데 그 결과 1960년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으며 북한 역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이 토지와 기업을 국유화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도가 중요한 거죠.
제도에 관한 견해를 현대인들은 이념이라고 하죠. 그래요. 근데 이념의 본래 뜻은 그것은 아니죠. 진리와 진실로 이루어진 절대자의 뜻을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와 진실로 이루어진 관념, 또 그러한 관념은 절대자의 뜻이기도 하다. 물론 그러한 뜻에는 제도에 관한 견해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현 시대에서 이념은 제도에 관한 견해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한 이념과 사람들의 일상, 민생은 무관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는 제도에 관한 견해, 즉 이념에 바탕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일상이 있고 민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거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도를 있게 하는 이념이 있는 것이죠. 이념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과 민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민생 따로 있고 사람들 일상 따로 있고 제도 이념 따로 있고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된 이념 속에서 그릇된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일상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를 샀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사적 영역을 정리하여 말하면 소유를 바탕으로 특정 인간과 특정 집단의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을 통해 생존수단을 획득하고 사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이나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존수단을 획득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사회적 생존수단을 획득합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여 자급자족으로 생존수단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죠. 획득 방식은 농업과 목축업, 어업이었으며, 사회 구성원의 일부는 수공업, 광업, 상업에도 종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수공업, 광업, 상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식량을 획득하는 농업, 목축업, 어업의 경우 이들의 비중은 지역이 처한 자연 특수성에 의존합니다. 몽고지역의 경우 광활한 초원이라는 자연 환경 속에서 목축업이 농업 대신 발달했었습니다. 목축업과 농업의 다른 점은 농업은 식물을 키워 식량을 만드는 것이라면 목축업은 동물을 키워 식량을 만드는 것인데, 키워서 식량을 얻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죠. 둘 다 키우는 거죠. 수렵과 채집처럼 자연으로부터 직접 생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길러서 생산물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렇죠. 자연에서 직접 구하는 것과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서,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서 직접 길러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식량을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목축업의 경우 농업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군사훈련과 유사한 점이 목축업의 기술에서 발견됩니다. 초원에 가축을 풀어놓으면 가축들이 스스로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됩니다. 과거 몽고 사람들은 초원에서 말을 타며 가축들을 관리하고 야영하며 목축업으로 연명했으며 사냥도 병행했기에 무기를 다루는 기술에도 능했습니다. 생존수단의 획득을 위해 가축들이 도사에 능했기에 생명을 죽이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러한 인간들은 삶 자체가 군사훈련과 같아서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군인과 같다. 조직력을 갖추고 장비만 갖추게 되면 농경사회에서는 최고의 군대가 됩니다. 실제로 징기즈칸은 그러한 인간들로 군대를 조직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도 숭어업이 존재했는데, 이는 무기나 농기구, 그릇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물과 귀족돌이 사치품을 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일부는 시장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경사회라고 해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100%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여유가 있는 귀족들의 경우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사치품을 구하기 때문에 미약한 형태이지만 시장은 존재합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유기전과 같은 시장이 이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상업도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기구나 무기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과 같은 원료가 필요하니 광업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사적 영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농경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였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식량을 자연으로부터 직접 획득하는가 길러서 획득하는가 하는 식량의 획득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이후에 인간의 삶의 양식은 또 한 번 질적 전환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의 생존수단이 상품이라는 형식으로 사용되면서 고대 농경 사회와는 확연히 질적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자급자족의 비율이 90%, 80%, 70% 끊임없이 줄어들게 되며 어느 순간 자급자족으로 구하는 생존수단과 상품 형태를 띤 생존수단이 절반 수준으로 비슷해집니다. 즉 자급자족의 비율이 60%에서 40% 혹은 상품의 비율이 40%에서 60%의 구조를 띠는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과도적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존재 여부나 거래 규모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황해도 평년도에 국제시장이 존재해 외국과의 무역 거래가 있었으며 2000년 전 전환시대 한무제 때 실크로드가 개척된 뒤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래들은 사회의 구조를 변형하지는 못했고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의 양식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큰 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장에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의 존재 여부나 거래 규모가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구성원들의 지배적 삶의 양식의 비중이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요.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자급자족을 했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직접 소비를 했어요. 일부를 이제 시장에서 교환했겠죠. 하지만 현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90에서 100% 거의 100%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에 의지하여 살죠. 자급자족 안 하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변화가 시대를 구별짓게 한다는 말이지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큰 위력을 지닌 존재들이 생성됩니다. 권력을 척도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의 집단과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의 집단이 생겨나게 되는데 위력이 그다지 없는 국민들을 끌어들여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요. 헌정질서보다는 제도가 맞겠죠. 더 정확한 단어죠. 이 과정의 성패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의 집단은 윤의 법칙에 따라 살기에 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그러한 인간들의 수가 늘어나지만 권력을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의 집단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에서 시장지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 성숙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양적 성장이 필수적이며 생존을 위해 비축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인간들의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생존수단 획득에 급급한 인간들이 대부분의 인간들로 구성된 농경사회에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수요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시아의 전제 왕정들이 고대 농경사회에 머물렀던 이유 역시 권력자들의 지나친 수탈이 지속되어 시장의 수요를 형성할 인간들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장 지배 제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이 있다, 상인이 있다, 공업에 종사하는 이가 있다. 그러한 일들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시장 지배 제도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가난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다.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소비해도 부족하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교환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죠. 그래요. 뭐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있긴 마련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요. 교환할 그래요. 생산품들이 많이 생겨나요. 자기가 생산한 것은 자기가 소비하는 비중이 한 50%밖에 안 돼요. 50%는 50%만 자기가 생산한 것이 50%만 소비해도 충분해요. 그럼 50%가 남겠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50%를 다른 생산품과 교환하려 하겠죠. 그래요.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의 증가. 그것이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시장 지배 시대로 넘어가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죠. 물론 상인도 있고 상공업인도 있고 뭐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것도 자기가 소비하는 데 급급했죠.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로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시장이 성숙한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적 생존수단이 상품 형식을 지니고 공급이 되며 인간들은 상품을 소비하며 생명을 이어가며 사회를 유지합니다. 사회가 양적 성장함에 따라 인간들은 생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사회의 인간들은 생존수단 이외에 다른 생산물도 이용 가능해졌는데 그것이 필수품의 형식을 생성시켰습니다. 생존수단만 필수품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필수품은 사회 내에서 생존수단을 포함하여 대부분 인간들이 사용하는 생산품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는 TV, 전화기, 화장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고가인 제품도 있는데 이는 소수 인간들만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치품이라고 합니다.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품목의 물질적인 질이 아니라 추상적 가격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결정하죠. 양말에도 필수품이 있을 수 있고 사치품이 있을 수 있고 주택도 그렇죠. 의복도 그렇고 생존수단인 음식, 주택, 의복도 가격에 의해 사치품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 질을 간직한 품목의 경우에 시장의 호응을 얻을 경우 고가로 거래되며 사치품에 속하지만 세월이 흐를 경우 필수품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그 자체가 지구에서 희귀하여 높은 가치를 간직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필수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생산성이 아주 증가해서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럼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사회의 양적 성장에 따라 인간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이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제품들의 공급을 통해 획득한 이윤과 임금을 통해 인간들은 사회적 생명활동을 합니다. 사회적 생명활동은 상품의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니 사적 경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시장의 상품 공급 참여, 상품 소비 참여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상품 공급 참여에는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합니다. 유형의 상품이건 무형의 상품이건 제작하는 데 참여하는 형식과 상업과 같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키는 매개 형식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살아가니 재산의 크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지 않은 이상 가족 중 누군가는 공적 영역에서 봉급을 받지 못할 경우 사적 영역에서 상품 공급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죠. 공급에 참여하고 있죠. 특히 공급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에 참여하냐. 거래를 하잖아요. 활동을 가지고 노동이나 심동을 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활동을 제공하고 임금이나 봉급을 받잖아요. 그 시장에 공급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공급 없이 수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치품과 필수품은 구체적인 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제품 구매군에 속해도 예를 들어 스마트폰도 생산하는 회사들마다 구체적인 질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근거한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은 공적 영역보다는 이익에 빠르게 반응하는 사적 영역에 적합한 것입니다.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인간들은 소승상 특징 없는 일을 해야 하기에 특징이 있어야만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일을 병행하기에 지상 부적합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특징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인간들이 지닌 특징을 사회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영역은 사적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지 않기에 특징이 존재하는데 기실 특징이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들이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공직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돼지 발언을 하고 들쥐 발언을 하여 중징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시대 있었죠. 그런 공직자가 있었어요. 이는 특징이 없어야 하는 사람들이 특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그 사람들에게도 인간이 인권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이상 중징계로 처벌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그렇죠. 죄를 그에 걸맞는 징계를 하는 것이 그래요. 정의합당한 거죠. 그래요. 그럼 이런 공직자들이 말실수를 했다. 그럼 교육받고 반성문 쓰면 되겠죠. 상품에는 필수품과 사치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나 필수품이나 사치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원료도 있는데 이러한 상품을 특수물품이라고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특수물품은 생산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작업순환과 이외의 특수물품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물품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사적 영역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전기, 수도, 대출 상품 등이 그러한 것들인데 이는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물품이라고 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존 수단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각에서 보나 다르죠. 사적 영역이 개인이나 기업에서 볼 때 무기 같은 건 어떤가요? 그래요. 생존 수단이 아닐 수도 있죠. 가능성이 크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무기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적 영역에는 상품을 소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도 아니건 가족 이외의 다른 집단 형태건 상품을 소비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사적 영역입니다.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인간들 역시 소비에 있어서는 사적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개인이건 집단이건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니 개체에 입각해 고찰하면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개체로 존재하는 인간이나 집단은 의지의 형태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제각각이며 제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과 집단을 동질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사회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순간이 오면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시 선천적인 흐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또한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화한다거나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는 그러한 시도 역시 사회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다 살펴봤죠. 둘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집단으로 하는 스포츠와 유사합니다. 축구를 예로 들자면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와 수비수를 맡는 인간들 개개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팀은 좋은 팀이 되고 승리할 수 있지.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고 하더라도 팀을 구성하는 선수들이 동일한 역할만 하고자 하면 그 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멀티 플레이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낸 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이나 내용과 형식을 지니는데 내용이나 형식이 서로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공적 형태인데 형식은 사적 형태를 취하거나 내용은 사적 형태를 지니는데 형식은 공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영역을 호남 영역이라고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공적 형태를 지니는데 자본을 유가증권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형식은 사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1997년 IMF 사태에 은행들이 위험에 처해 빠졌을 때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은행의 기능이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1930년대 대공황이 왔을 때 긴급 은행법을 제정하여 은행 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사적 형태인데 형식상으로는 공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전매청을 두어 담배와 인삼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내용상 사적 성격을 지닌 것을 공적 형식을 취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후에 전매청은 다 한국담배임상공사가 되어 현재는 민영화 뒤 형식상으로도 사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에서 핵심적인 형식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나 국제질서, 흥망성쇠 등 몇 가지 핵심 형식들이 존재하며 위에서 다룬 형식들 내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형식들도 다룰 수 있겠으나 그것은 역사 철학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형식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태극음화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초기 병통. 대체로 초기에 겪는 문제에는 뭘 얘기하나요? 해강을 하고자 할 때, 돌리면 살펴보자 할 때, 즉 의료작용을 일으켜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나게 하는 수련을 할 때 겪는 문제에는 뭐가 있냐? 혼침, 산란, 이종, 진지. 멍해지는 혼침과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는 산란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각차 유기규. 이를 극복하면 기규, 기틀이 되는 구멍이 나타난다. 기틀이 되는 구멍 앞에서 설명했죠. 선천조규라고도 하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혼침 산란을 극복하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난다. 무과기 심어 시. 그래요. 마음을 숨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의지하지 않고선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숨은 뭘까요? 육체로 들이쉬고 내뱉는 숨을 가리킬까요? 지금 다 내관을 하고 있다고 했죠. 시 역시 그래요.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식자 자심이야. 숨이란 것은 절로 일어나는 마음이다. 절로 생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심 위시. 절로 생기는 마음이 숨이다. 숨은 뭘까? 무엇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까? 마음을 살펴보면 알겠죠.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3절을 보겠습니다. 넋의 작용을 거쳐 어리 작용을 일으키고자 수련할 때 초기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멍해지는 현상과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는 현상이 있다. 이는 그릇된 견해에 입각해 수련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방식으로 수련한 결과인데 자신에게 걸맞는 바른 수련을 하여 이를 극복하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릇된 견해에 입각해서 수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 숨쉬기 운동만 한다거나 지관 그치고 살피라고 하니 럭스 작용을 그치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떠오르지 않게 하겠다. 그릇된 견해라는 거예요. 욕망을 막 지우려고 하죠. 그러면 멍해지겠죠. 그 수련을 멈춰요. 그러면 또 럭스 작용이 일어나면서 욕망이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평생 수련하면 사람이 멍청해지겠죠. 머리가 텅 비는 거예요. 거치라는 것은 넉스 작용을 거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리 작용을 일으키라는 것이겠죠. 어리 작용을 일으키면 당연히 넉스 작용을 거치겠죠. 그러면서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멍한 상태가
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지나치게 어려운 방식으로 수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겠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지고한 경지겠죠. 그래요. 지고한 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지고한 경지에 이르면 되겠죠. 근데 지고한 경지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본적으로 어떤가는 세상에 드러난 어떤가는 신과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죠. 그러한 것을 우선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이해하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기록해 놔야 되겠죠. 뭐 요즘 현 시대에서는 동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숨의 마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숨은 비유적 표현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대상을 가리킨다. 색깔, 형태, 소리와 같은 표상이나 뜻이 마음을 이루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대상이 된다. 표상과 뜻은 다르죠. 색깔, 형태, 소리와 같은 표상. 수면에서는 뭐에 해당될까요? 날수면 되겠죠. 뜻은 뭘까요? 들숨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대상들이 절로 생겨나는 마음이며 절로 일어나는 마음은 그러한 대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